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현재는 40대 중반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한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죠. 오늘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선뜻 물어볼 수 없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이죠. 저에겐 부모님이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제 이름에 붙은 성 역시도 고아원 원장님과 같았으니까요. 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사연도 없이 버려진 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있던 고아원의 경우는 저와 비슷하게 부모를 아예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종종 부모에 대한 기억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기억조차 못하는 아이들은 그것조차 부러워하고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약간 달랐습니다. 어쩌면 포기가 빨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부모를 그리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은 만들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하지 않았고 그곳에서도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받는 독립자금을 시작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대학에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기 때문에 누구나 꿈꾸는 대학 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늘 바쁜 애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졸업하기 직전에 꽤 괜찮은 회사에 인턴으로 뽑혔고 거기서부터 제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이번에 계약직 끝나고 정직원 달았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이 뭘. 일 잘하는 거 다 알고 오히려 부탁해야 할 건 우리지. 솔직히 계약직으로 있기는 아깝지. 인재야 인재. 기대가 커.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이 겸손함까지? 진짜 나도 바짝 긴장해야겠는걸. 일은 제 적성과 맞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회사는 학교처럼 그 누구도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았죠. 더구나 작은 원룸이긴 했지만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고 제가 번 돈은 오로지 제 몫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제게 일은 곧 돈이었고 저는 그 돈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라서가 아닌 제게 결핍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나 그 당시엔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런 제 모습이 꽤 멋지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입사 5년 차가 됐을 때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남자친구는 학벌도 직업도 저보다 훨씬 좋았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죠. 조건도 조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가족들이 제가 고아라는 사실에도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위로는 누나 둘, 그리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이 많다는 건 역시도 제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앞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입장할 때 우리 남편이랑 들어가는 건 어때요? 아이고, 시아버지라 좀 그런가? 아니면 둘이 동시에 입장을 해도 좋고 우리는 아가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를 생각이거든요. 아, 저는 편하신 걸로 따를게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해서요. 식장을 보니까 혼주석이 있어서 그게 영 마음에 걸려. 죄송합니다. 아니, 어머, 아니, 아가씨 죄송하라는 말이 아닌데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앞뒤를 다 자르고 말해서 그랬나 보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아닙니다. 고아라는 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아가씨 의지가 아닌데 왜 그걸 미안해해요? 우린 다만 그 자리가 비어서 아가씨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래요. 혼주석을 아예 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형제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 앉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든 괜찮을 것 같아요. 비워두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앉아도 되고요. 근데 혼주석을 빼면 어머님 아버님 자리도 없어지는 거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하게 컸을까?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완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시누이들의 텃세도 없었고 저를 너무 예쁘게만 생각해 주셨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다복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명절에는 큰 집이 꽉 찰 정도로 가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경고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회사 때문이었죠. 다복하고 형제 조카도 많은 집이었기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고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사는 거였습니다. 전에는 내 일 존중해 주겠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나 회사에서 승진할지도 몰라. 지금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그건 그때고. 연애를 할 땐 그렇지. 결혼은 현실이야. 결혼은 다르다고. 그리고 일은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았어? 경험이라니 평생 하는 거지. 일을 누가 경험으로 다녀? 어쨌든 우리 집은 결혼하고 여자가 일을 하는 경우는 없어.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누나들도 일 다 그만두고 조카들 뒷바라지했고 요즘은 특히나 아이 하나 둘 낳는 경우가 있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아이 셋은 기본이야. 아이 셋 낳고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겠다는 거야? 큰 집에서 지내는 제사에 명절에 행사들은 어쩌라고. 그 정도는 서로가 배려하면서. 야, 배려도 정도 것이지. 지금 너 다니는 회사 야근도 한 달에 몇 번은 하는데 아이 가지면 눈치 보여서 제대로 다닐 수는 있겠어? 우리 회사도 여자들 잘 안 뽑아. 왜? 뽑아놓고 일 다 가르치면 아이 낳는다고 사라지고 또 복귀해서 할만하면 둘째 가졌다고 빠지고. 여자들 자체가 골치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도 결혼하고 임신 어쩌고 하면 그 자리 얼른 빼버리겠다고 혈안이 된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 네가 그걸 견딜 수 있겠어? 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해? 우리 회사랑 자기 회사랑은 다른데. 본질이 다르지 않으니까. 여자들은 임신하고 나서 잠깐 쉬다 오는 개념으로 휴식하는지 몰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다 떠안는다는 생각은 안 하더라?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돌아온 사람들 적응 제대로 하지도 못해. 그럼 최대한 아이를 늦게. 야, 우리 연애만 3년 했어. 우리 누나들은 너보다 어린 나이에 아이 낳았고 나도 늦은 나이라고.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네가 하던 일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좋게 그만둬. 어차피 그만둬야 할 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몰라? 괜히 엉덩이만 무겁게 있다가 남들한테 피해 입히고 그러고 나올 생각 말고 그냥 나와. 하지만 요즘 시대 맞벌이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아이를 가지는 것도 그래. 계획적으로 나와서 잘 기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만두기엔 내 노력들은, 내가 쌓아온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너랑 나 좋아해서 하는 게 결혼이겠지. 하지만 그 결실은 결국 아이들이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근본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노력들이 왜 아무것도 아니야? 사회생활을 경험해본 엄마와 아닌 엄마로 나뉘는 거지. 넌 네가 아는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 거라니까? 그게 더 싫어. 내 삶이 없다는 뜻이잖아. 야, 너 진짜 웃긴다. 언제는 가족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네 욕심은 포기 못하겠다는 거야? 욕심이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잖아. 결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그만두라는 건 연애할 때라도 그런 말 한 적 있었으면 이렇게 나도 말 안 해. 아니, 그때 말했으면 넌 나랑 헤어졌겠지. 그래서 일부러 그랬어. 뭐? 일부러? 그래. 네가 직접 보고 우리 집이 얼마나 화목한지 보면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바로 결정을 못 하겠다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누구와도 가족 못 만들어. 솔직히 너 가족 가져본 적 없잖아. 그럼 우리 집 화목한 거 보면 못 느껴? 이게 정답이라는 거? 물론 알지. 그럼 내가 승진하고 나서 딱 1년만이라도 안 될까? 장난해? 지금 네 연봉이 나보다 높은 것도 짜증나는데 너는 결혼해서 남편 될 사람 기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뭐? 난 내 의사 분명하게 말했으니까 너도 알아서 결정해. 전업주부가 되든가 아님 헤어져. 이 일은 누가 나쁘다 혹은 누가 옳다는 가르기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왔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일이 너무 좋았고 일을 하는 저 스스로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부부 중 하나는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건 일종의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이별을 하게 됐죠. 그때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요. 혼자서 울기도 하고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도 저는 일에 더 빠져 살았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는 못했지만 적어도 일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직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외주업체 선정 문제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 새롭게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됐죠. 두 번째 마주쳤을 때 남편이 끈질기게 제 전화번호를 물었고 몇 번은 거절했지만 결국 식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첫인상 자체가 별로였어요. 작은 키에 넓적한 얼굴, 낮은 코에 얼굴만 하얀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 자체는 굉장히 즐거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멋지세요. 저는 여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으면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여자가 일을 하는 게요? 신기해서요? 이상한 다른 뜻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차려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혼자 키우셨죠. 사실 지금은 조금 먹고 살만한 수준인데도 여자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독립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그런가 저는 여자들이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말 멋지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나 자기보다 직급이 높거나 연봉이 많으면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전 아니거든요. 그거 자격지심이잖아요. 자존심을 부릴 곳이 없어서 자기 아내나 애인한테 박탈감을 느껴요? 저는 그게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저라면 주변 친구들이랑 친척, 가족들한테도 매일 자랑하고 다닐걸요? 그래요? 네, 진짜거든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자도 경제적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결혼이든 뭐든 그런 제약 때문에 아까운 인재가 집에서 노는 게 국가적 손실 아닌가요? 정책도 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출산 심각하다고 아이 낳는다고 돈 주는 그런 거 말고 아이를 낳고도 여성들의 취업과 교육이 보장되는 식으로 해야 아이를 낳는데 부담을 줄이죠. 아이 머릿수로 돈을 주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을 가정주부로 썩히는 거라니까요. 세금이 쓰이면 다시 돌아오게 해야지.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재밌네요. 그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말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이고 가족, 얼마 없는 친척들에게까지 제 자랑을 했죠. 연봉이며 직급이며 저를 존경한다며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준다는 것도 그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좋았죠. 다행히 시어머니 될 분 역시도 고아인 제 출생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어머니 용돈만 따로 모아서 드리는 건 어때? 생활비는? 생활비도 딱 반반씩 부담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산에 관한 건 각자 터치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셔서 난 거기에 맡기고 있거든. 아, 그래? 대단하시다. 그렇지. 주식이면 주식, 땅이면 땅. 우리 집이 이 정도로 일어난 것도 어머니 재테크 실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난 부부 통장 이런 것보다는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할래? 응? 아니야. 나도 적금이랑 예금에 묶여 있고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할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거다. 응, 좋아. 처음엔 너무 계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누구 한쪽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니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됐고요. 솔직히 반반 결혼을 했기에 어느 쪽에서도 불만이 나오지 않았죠. 저희는 신혼집으로 서울 외곽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고 그 안에 가구들도 돈을 각출해서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살림을 먼저 합치게 됐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죠. 결혼 후 4년 동안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는데 덜컥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죠.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이 서운해 따져 물었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인데 그렇게 반응할 건 뭐야? 우리 5년 후에나 아이 가지기로 했잖아. 돈 모아서 아파트 매매하기로 약속한 거 잊었어? 지금 어긋난 걸 복구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냐고. 아이 낳으면 그것도 다 돈이야.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그건 당신도 동의했고. 지금 그럼 내 탓이라는 거야? 임신한 게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어? 아니,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잖아. 계획이 어긋나서 속상한 거지. 그래도 결국엔 당신이랑 내 책임이야.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계획이야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럼 이미 생긴 아이를 어쩌자는 거야? 일단 알겠어. 그럼 나도 어머니랑 상의해볼게.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의 대처가 빨랐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상의를 하고 제 아이를 유치원 가기 전까지 돌봐주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신 저는 빨리 복직을 해서 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무사히 넘어간 뒤에 저희는 늦은 결혼식을 올렸죠. 그 이후로는 모든 게 계획했던 것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이라는 게 모두 계획처럼 되는 법이 없었죠. 아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분명 제가 돌봤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몇 개월 이후부터 아이가 젖을 먹으면 계속 토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낳고 3개월 안에 바로 복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거였죠.
시어머니 역시도 아이가 토하고 계속 우는 탓에 돌볼 수가 없다고 손을 놨고요. 병원에 데려가 봤지만 아이들이 토하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를 안고 있어야 했죠. 모유가 맞지 않나 해서 분유를 타먹여 보기도 하고 젖병을 바꾸기도 하고 물이 문제인가 싶어 생수를 종류별로 사서 바꾸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산한 병원까지 가서 상담해보고 유산균을 따로 처방받아 먹였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때는 정말 정신이 무너질 것처럼 힘들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소변 대변 횟수가 확연히 줄어 큰 병원에 갔죠. 별 이상 없다니까 꼭 이렇게 해야겠어? 그냥 아이가 예민해서 그래, 예민해서. 아니야, 불길해. 그러니까 그냥 검사 받아보자. 혹시 모르잖아. 저는 남편까지 대동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촉진을 할 때는 의사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유문 협착증이라고 했고 바로 이틀 뒤에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데리고 온 걸 잘했다고 했지만 너무나 어린 아기라서 수술 자체가 무서웠어요. 어떨 때는 원인을 알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수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제게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줬습니다. 수술은 복각경으로 이뤄졌고 끝나고 난 뒤에 얼마간 상태를 지켜봐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회사에 복직하는 걸 미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죠. 수술 잘 됐다는데 왜 복직 안 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지금 산후조리다 뭐다 3개월, 4개월 쉰 걸로도 회사에 적응하기가 힘들 거라고. 정말 1년을 채울 생각이야? 애가 아프잖아.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도 복직 바로 했어. 그러려고 했고.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는데 바꿔야지. 어머님이 혼자서 저 아이를 어떻게 케어한다는 거야? 잘해왔잖아, 이제까지. 이제까지? 애가 24시간 운다, 밥도 안 먹는다, 계속 전화하고 결국 내가 새벽에 가서 받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난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이 돌봤어. 애는 울고 어디가 아픈지 말도 못하는데 더구나 어머님은 운전도 못하시잖아. 응급 상황만 되면 우리 먼저 찾으시고. 그거야 내가 제대로 말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육아도 그래. 당신은 24시간 동안 내가 아이 안고 있을 때 뭐 했어? 다음날 출근이라고 무조건 숙면 취해야 한다고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귀마개 끼고 잤지? 그런데 수술한 애를 어머님한테 맡기자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아프던 애가 안 아파? 적어도 빨리 알아차릴 수는 있겠지. 말이 되는 소리래. 너 그건 핑계고 그냥 이대로 가정주부 하면서 내 돈 받아서 생활하겠다는 심보 아니야? 내가 전부터 말했지만 더 이상은 내 계획에 차질 있는 거 원하지 않아. 우린 둘 다 돈 벌고 모아서 집 사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집이 우선이야? 가족이 우선이야. 난 가족을 가지고 싶어서 결혼한 거고. 그럼 난 집이 가지고 싶어서 결혼했다는 말이야?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 가족도 평안한 거야. 이리저리 전세금에 쫓겨나듯 떠돌면서 생활하고 싶어? 내가 그러고 싶다고 했어? 나중에 복직하면 되잖아, 나중에. 네 자리가 없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대신 너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알았어? 그래, 걱정하지 마. 그때까진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이 따로 나왔기에 크게 힘든 부분도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복직을 한 뒤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이가 소아백혈병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초반엔 식욕부진에 단순한 피부병이나 발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행이라면 그 병이 예전처럼 그렇게 생존율이 낮은 질환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치료 과정이 힘들지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을 다니면서 아이를 간병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더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제 퇴직금은 아이의 치료비로 쓰인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병으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니. 애미, 너 정말 미친 거냐? 어머님, 손주인데 이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보니 생존할 확률도 높고 치료만 잘하면 된다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유난스럽다는 거다. 누가 보면 정말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구나. 백혈병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아직 아기잖아요. 여기서 복직이랑 회사가 더 중요하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들이었어도 그러셨을 건가요? 그래, 그랬을 거다. 치료하는데 돈이 좀 드니? 부모라면 책임감이 우선이지. 어차피 애가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도 못할 텐데 꼭 엄마가 간호를 해줄 필요도 모르겠고. 참 너무하시네요. 그 이한테도 말했지만 돈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무슨 걱정을 해줘도 애가 아픈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네 탓이야. 네 탓. 그런 암은 전염병이잖니? 우리는 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 몹쓸병에 걸린 사람은 없으니 너인 거지. 어머님, 내가 틀린 말 했냐? 왜 언성을 높여? 에휴, 어디서 근본 없는 걸 데리고 와서는 집안에 분란을 만들기에.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돈, 그놈의 돈에 미쳐서 아무 말이나 했고, 남편은 한술 더 떴죠. 너 분명히 말했다. 나한테 손 안 벌린다고. 그리고 우리 집 매매하면 넌 공동명의 없어. 알아? 결혼하자마자 휴직에 퇴직에 난리가 났네. 그래도 난 널 믿었는데. 애가 아픈데 또 그 소리야? 내 얼굴만 보면 퇴직한 것만 떠올라? 그럼 안 떠오르겠냐? 병원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다가 집안 살림도 개판을 해놓고 심지어 돈도 안 벌어오는데. 내 친구 아내들은 애 낳고도 잘만 회사 다니더니만 넌? 아유, 그래. 우리 아이 아프니까 그건 넘어가자. 근데 그 꼴은 뭐냐? 화장이라도 좀 하든가. 확실히 회사를 안 나가니까 아줌마 티가 확 나네. 아우, 내 팔자에. 진짜 해도 너무한다. 당신 아들이기도 해. 내가 몰라? 그래서 내가 생활비 안 받고 있잖아. 나도 양보 많이 했어. 어머니 용돈도 내 월급에서 드리고 있고 이 정도면 됐잖아. 솔직히 그때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아프고 힘든 치료 과정은 지켜봐야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번 저를 긁고 무시하는 통에 어쩌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가 아프든 병원에서 뭐라고 했든 관심이 없고 오롯이 자신의 일과 돈만 생각하는 남편이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했었죠. 차라리 이혼을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이는 것보다 이혼에 대한 생각을 뒤로 한 것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재산 분할 문제로 분명 소송까지 가게 되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녀야 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만 들었고요. 물론 그걸 실제로 실행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증오했죠. 그렇게 2년이 약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치료가 종결됐죠. 치료 마지막 날에 골수 검사를 받았고 한 달이 걸려 치료가 끝이 났다는 연락을 간호사에게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고 모든 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게 됐죠.
그리고 저는 그와 동시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겪었던 모든 상황을 봤을 때도 이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경력도 있고 일도 잘했기에 재취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오히려 어떤 곳은 연봉을 맞춰줄 수 없어서 경력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곳도 있었죠. 말이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결혼한 여자를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여자들은 애 낳고 조금만 쉬면 경력 단절이라고 했지? 유행에도 뒤떨어지고 촌스럽고 회사 생활에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면서 아이들 챙긴다고 일은 뒷전인 그런 여자들을 누가 받아주니? 생각을 해봐라. 남편은 그런 저를 조롱했지만 딱히 대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전과 탈락이 반복되는 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남편이 한국사와 컴퓨터 관련 책들을 잔뜩 사와서 제게 줬죠. 이게 뭐야? 공기업 들어가라고. 나이 제한도 딱히 없고 되기만 하면 평생 직장 아니겠어? 공기업? 뭐 당신이 예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연봉은 높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면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기운 빼지 말고 자격증 다 따기나 해. 하루 종일 집에서 놀지만 말라고. 기분은 불쾌했지만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고아원에서 쌓아온 내공이 있었기에 저는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죠.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쌀벌레 보듯 하고 막대했지만 그 분노를 거름 삼아서 매진했습니다. 다행히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이미 따놨고 토익도 감을 익히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와 다른 필기 과목 위주로 집중했고 보통 1년에서 2년을 준비한다는 공기업에 10개월 만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생각은 달랐죠. 저에게 다시 잘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역시 우리 며느리 최고구나. 넌 해낼 줄 알았어. 엄마, 이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아? 보통은 1년, 2년을 공부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몇 번이나 도전하고 그러잖아. 근데 토익부터 시작해서 다 한 번에 척척 점수 올려서 붙었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러게. 나도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 전화 돌려야지. 내 며느리가 공기업. 누구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기 딱 붙었다고. 그래. 나도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지. 초반엔 몰라도 시간 지나면 공기업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겠지? 아유, 그럼. 내가 우리 며느리는 믿고 있었어. 언젠간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믿었다고. 내가 고른 여잔데 어련할까? 그래, 우리 아들이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갔다. 최고야. 내 며느리가 최고야. 합격 후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부터 집안일도 돕고 시어머니는 늘 따뜻한 문구들을 문자로 아침마다 주곤 했고요. 심지어 남편은 평소처럼 주말이면 일한다고 피곤하다며 늘어져 있지도 않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거나 연차를 쓰고 병원에도 함께 갔죠. 마치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눈물겨운 노력을 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아이와 함께 살 다른 집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집도 알아보고 이런저런 준비까지 같이 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 달이나 흐르게 됐죠.
그런데 딱 그날에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더군요. 근데 말이다. 우리 아들이 너 잘 되라고 투자한 돈이 공짜는 아니잖니. 교재며 인터넷인가 뭔가 하는 돈도 그렇고 너 그간 나한테 용돈 안 주고 그랬잖아. 알지? 생활비도 우리 아들이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우리 손주도 내가 봐야 할 거고.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너 월급도 들어왔으니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지. 월급 들어왔지? 근데 어머님, 우리 아이 치료할 때 들었던 돈 이 사람은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제 교재며 인터넷 강의 비용, 어머님 용돈 다 드렸다고 해도 제가 쓴 돈이 훨씬 많고요. 그건 아시죠? 아유, 알지. 당연히 알지. 하지만 사람이 상황이라는 게 있잖니. 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렇잖니. 하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아니 우리가 네가 공기업 들어가게 한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더니 거들더군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그간 내 도움이 없었다면 당신이 그렇게 공기업에 빨리 붙었겠어? 우리는 일종의 투자를 한 거고 당신은 그걸 차차 갚아가라는 거지.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한 거잖아.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야.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을 정도고. 누구나 가고 싶으니 의견은 필요 없다? 그렇게 싫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겠지. 당신도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럼 언제 한번 내 의견 들어본 적 있어? 매번 내가 회사 그만둬서 벌어진 손실이나 따졌잖아. 그리고 공부도 그래. 교재 하나 딸랑 던지고 끝이었잖아. 거기다 인터넷 강의도 단과 하나만 들어줬잖아. 그래서 나머진 내가 돈 내고 들었어. 그게 끝이야? 주말에 쉬어야 한다고 나한테 애 보는 것부터 밥하는 거 다 시켰고 나한테 공부 편하게 하라고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집에서 노는 주제 한 번에 붙어야 된다고 압박이나 주면 좋겠지. 과정이 좀 서툴긴 했겠지. 인정해.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좋잖아, 결과가. 그래서 결과가 좋으니까 토해내라는 말이야? 그래. 이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돈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봐야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 결혼 초반에 약속했잖아. 생활비 각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자가 관리하자고.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잖아. 나도 들어보니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래. 가족끼리 이 정도는 공유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비꼬아서 들어? 비꼬아서 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누가 돈 많이 썼고 나한테 투자한 것처럼 말을 했잖아. 그럼 그게 투자지. 공부하는 사람 뒷바라지 했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어느 정도는 인정할게. 그럼 당신도 아이 치료비 낼 거야? 뭐? 나 혼자 애 낳았어? 왜? 아픈 건 근본 없는 내 탓이라고 하게?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는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나도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 투자 이런 거라고 생각은 말고 그저 가족끼리. 넌 부모님이 없으니 알 거 아니니. 원래 돈 벌면 엄마한테 맡기고 하는 거. 그렇게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집 사고 차 사라고 하는 건데. 그래요? 그럼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첫 월급 탔지? 거기에 50%딱 절반을 나한테 주는 건 어떠니? 이번 달이요? 아니, 앞으로 매달. 네? 매달이요? 왜 두 번 말하기 하니? 그 돈으로 내가 여기저기 투자해서 불려줄 테니까. 응? 그리고 아이 돌보는 돈으로는 100만 원이 좋겠다. 솔직히 너희 둘이 합해서 내 용돈 겨우 70만 원 줬잖니?
그리고 혹시 돈 남은 거 있어? 너 적금이며 예금이며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투자해보는 건 어때? 진짜 놓치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 응? 고마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맞나? 그래도 내가 취업하는 걸 도왔는데 그냥 참고 살까? 일만 하면 별탈 없이 잘 해줬으니 이번만은 그냥 넘길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굳어졌죠. 그리고 저는 알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을 송금했습니다. 신나서 휴대폰을 확인을 하고는 시어머니는 처음엔 돈을 잘못 송금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말했죠. 이제까지 제 아들 돌봐주신 거 정확히 계산해서 보내드렸어요. 아이가 아플 때 전화하고 저한테 소리만 지르고 아이 데리고 가라고 하셨던 그 목청값으로요. 그것도 좀 후한가요? 저런 10원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다시 돌려주실래요? 90원? 너 지금 시어미를 놀리는 거니? 진심인데? 이제까지 우리 아이 돌봐주셔서 아주 감사했네요. 이 미친? 제가 어머님 말투를 따라하며 빈정거리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치는 동시에 멱살을 잡아서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받아주지 않고 머리로 시어머니를 들이받아 버렸죠. 이에 화가 난 남편이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지만 정강이를 걷어차고 급소까지 때려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혔습니다. 운동을 배웠냐고요? 아닙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싸움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나 제가 있던 고아원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사연 많고 울적한 아이들만 모인 장소는 확실히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배웠고 오롯이 실전 싸움이었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팔을 꺾어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하고 나가려고 했으나 그간 제 아이나 제게 했던 짓들이 떠오르면서 눈이 뒤집혀 시어머니의 뺨까지 때렸죠. 아! 네가 감히 날 때려? 그래! 뭐 난 맞아도 되고 당신은 맞으면 안 돼? 저는 제 머리를 잡으려고 버둥거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나가면서 남편의 배도 힘껏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집 비밀번호까지 바꿨죠. 얼마 뒤에 찾아와서 한참을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기에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송까지 가서 결국 이혼을 했고 저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과 비하 발언들을 모두 확보해 제출했기에 각각 위자료까지 받아냈죠.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모은 돈은 물론이고 자신이 번 돈,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까지 모두 날린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친 남자는 자신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해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고 개발이 될 곳을 미리 알고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다고 했죠. 그것만 성공하면 미국에서 함께 살자는 말까지 했다더군요. 결국 그게 사기라는 게 밝혀졌지만 시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중년의 여성들까지 꽤 피해는 컸습니다. 문제는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시어머니가 돈을 빌렸던 거였고 그래서 제게 갑자기 노골적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달라고 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일단 제게 돈을 받아 작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차차 갚을 생각이었다 하더군요. 이건 남편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서 둘은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 줄 몰라서 그래? 엄마 바보야? 뭐?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전엔 잘만 받아먹곤 뭐? 바보? 딱 봐도 사기인데 그런 사기나 당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모른 척하고? 내 돈 어쩔 거야? 뭘 어쩌긴 어째? 너희 재산 분할하면 그걸로 빚 좀 갚고.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작은 방이라도 구해서 엄마랑. 엄마! 난 절대 못 줘. 그 돈이라도 있어야 위자료라도 줄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어쩌라고? 엄마 감옥이라도 가야 속이 시원해? 그래!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서 해. 이 미친놈이. 그럼 너 키워준 값이라도 내놔. 너 먹이고 입히고 잠자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어? 너 학교는 누가 보냈고? 대학은? 누가 낳으래?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엄마가 멋대로 낳아놓고 왜 돈을 달래? 그럼 난 엄마 용돈을 왜 줬는데? 그 돈 그럼 토해낼 거야? 지금까지 본 손해가 엄마가 키워준 돈보다 더 많아. 이거 왜 이래? 뭐? 며느리보다 돈도 못 버는 주제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 뭐? 아이고 누가 보면 다달이 수백은 맡긴 줄 알겠다. 개미똥도 그것보다는 굵겠네. 엄마만 아니었어도 나 이혼 안 했어. 알아?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엄마 때문이야. 그냥 우리끼리 살았으면 이혼 안 하고 잘 살았어. 엄마는 자식 인생 망쳤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투자를 더 열심히 했는데 너 하나 잘 되라고 했어 너. 거짓말하고 있네. 어디서 영감탱이 하나 만나서 팔자 고치려다가 사기당한 거면서. 돈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그 둘은 정말 꼭 닮아 있더군요. 그걸 보니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돈을 좋아하고 한때는 사람이나 사랑보다 일에 미쳐서 살긴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아이가 아팠을 때 저는 가족보다 돈을 우위에 두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땐 뭐가 더 중요한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애초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돈 앞에서는 언제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저희 아이의 몸이 약한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덕분에 이혼을 했고 제 아이는 두 사람을 닮진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살았더라면 저 역시도 그들과 꼭 닮은 인간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현재 저와 아이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잔병 치레를 해서 이러다가 제 속이 까맣게 타는 건 아닐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큰 병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 아들은 한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한 줄기 바람에도 시원하게 높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도 그저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잘 자랐죠. 비록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완벽한 가족의 구성원은 아니라도 제게 분에 넘치는 선물이네요. 앞으로도 저는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